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차이범과 자본화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를 다루는 문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유형자산은 본인의 목적을, 회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을 향해서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딱 취득 원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시작할 겁니다. 회사는 사용을 시작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감가상각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가치평가와는 달라요. 가치평가와는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전 단계에서 배우셨겠지만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때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가 감가상각 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비용을 인식하면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자꾸 깎아 내려가서 장부 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럼 유형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유형자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사용을 해서 뭘 하려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회사가 수익을 거두기 위함이죠. 근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있어야만 수익이 나온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형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분명히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자산의 취득 원가로 놔두고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익을 창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식해 주기 위해서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면 그냥 그 비용을 인식하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 원가였죠. 매출액에 대비해서 매출 원가는 직접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인식을 했었어요. 하지만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정도가 다른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여러 강의실이 있죠. 지금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의실 같은 경우는 수강생 숫자에 따라서 전체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 60명 중에 30명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의실 자체로 본다면 아무래도 60명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마모되는 속도가 빠르겠죠. 더 사용이 많을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걸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세법 쪽에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세법 쪽에서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어쨌든 돈을 지출하는 거죠. 돈을 지출하는 건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장기간 사용을 하니까.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을 썼습니다. 돈을 벌면은 어때요? 국가가 와서 너 돈 벌었구나. 세금 좀 가져오지 않을래?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 분명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유형자산이라는 자산으로 놔두게 되면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처분해서 이 유형자산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을 판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명지대학교가 MCC권을 팔아요. 그 의미는 더 이상 학교로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을 판다는 건 완전히 내용 연수가 끝나서 사용이 다 된 게 아니면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케이스는 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지만 영원히 비용 인정을 못 받아.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의 관점에서는 그래 니네가 쓴 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감가상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계 쪽에서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회계 쪽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 대응 관점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세법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쓴 돈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야 세금을 좀 차감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감가상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이제 우리가 배울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오늘 이제 재평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손상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유형자산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재평가라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PPT에 나오는 대로 재평가 모형의 의미가 나옵니다. 재평가 모형은 뭐냐? 회사가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서 뭐 직접 구입을 하든 일괄 취득을 하든 아니면 차입원과 자본화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취득 원가가 딱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앞 단계에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이 취득이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까지 우리는 유형자산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이 취득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과연 유형자산에 대해서 어떤 모형을 사용할 거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가 모형은 뭐냐면 그냥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그대로 놔둬라. 역사적 원가로 그대로 놔둬라.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취득 원가가 있고요. 이 아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혹시나 정부 보조금이 있다면 정부 보조금을 차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손상차손이 있다면 손상차손에 대한 누계액이 또 붙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 하게 될 거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취득 원가를 세팅하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깁니다. 이거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건 내가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내 돈이 다 들어간 게 아니야. 정부한테 보조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손상차손이 있다면 손상차손 누계액도 차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취득 원가를 차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차감해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은 장부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이 취득 원가를 조정해 줄 거냐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원가 모형을 쓴다면 그냥 얘를 건들지 마. 취득 원가 건들지 마로 가는 거예요. 취득 원가는 그대로 놔둬. 그럼 저 취득 원가 베이스로 우리는 감가상각도 계산을 할 것이고 손상차손도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가 그대로 가는 게 원가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재평가 모형은 뭐냐면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공정가치가 있겠죠. 시장에 내다 판다면 공정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우리가 앞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도 했듯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정보를 더 목적 적합하게 나타내려면 공정가치로 표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 너의 입장에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정부보조금,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게 장부금액이에요. 원가 모형은 그냥 취득원가를 건들지 않아. 이대로 가. 그럼 여기 베이스로 감가상각 누계액, 정부보조금, 손상차손 누계액을 계산하니까 그거에 따른 장부금액이 나오죠. 그러나 이 장부금액의 베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계산된 거예요. 그렇다면 재평가 모형은 뭐 할 거냐? 항상 공정가치로 맞춰라. 그래서 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가 되게끔 맞춰줘라. 이게 재평가 모형. 그래서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만 그대로 놔둘 거예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사용할 때 감가상각 그리고 손상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관심 없음. 그냥 매년 말 얘로 만들어줘. 이거예요.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만들어줘.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일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장부 금액을 공정 가치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장부 금액을 재평가일의 공정 가치로 맞춰 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득원가만 변동하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이 변동하는 거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보죠. 이제 회계 정책 선택 및 변경 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중급 회계 교재 후반부에 보면은 회계 정책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변경이라는 건 회계 정책이라는 건 회사가 적용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회사가 자기네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책 변경을 할 때 두 가지의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진적으로 한다, 소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 안 하고 있죠. 설명 안 하는 거는 안 나온다. 그냥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 낼 거라고 생각했으면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정책과 오류 수정이라는 파트에서 사실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이게 또 전체에 다 걸려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유형자산 파트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사는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여기 보면 구분이 있죠. 재평가 모형을 최초 적용합니다. 최초 적용한다는 건 제일 처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원가 모형으로 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재평가 모형의 최초 적용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을 하다가 원가 모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에서 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다가 원가 모형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보기 힘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표사는 그냥 저런 게 실무에서는 있기 힘든 케이스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최초 적용 외에는 있기 힘들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거예요. 자, 재평가 모형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 부동산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유형자산의 손상과도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재평가의 빈도예요. 자, 재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 공정가치를 한번 바꿨어요. 근데 공정가치라는 건 사실 보면 매 시간마다 변할 수 있고 매일 변할 수 있고 매달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바꿔줘요. 근데 이 공정가치로 바꿨으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할 것인지 아니면 3년마다 할 것인지 5년마다 할 것인지. 그래서 재평가를 매번 할 필요가 없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마다 할 필요가 없고 한 번 했으면 그 이후에 정책에 따라서 그냥 5년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준사항으로는 되어 있는데 약간 회계처리 일관성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좀 이상한 모형이기는 하죠. 자, 그랬을 때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는 뭐냐? 우리가 유형자산이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기계장치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야. 그 해당 분류를 전체를 다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토지만 재평가하고 건물은 재평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분류별로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동일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면 토지를 재평가했으면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 재평가해야 되지 일부 토지 재평가하고 나머지 토지 재평가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재평가 증가액 및 감소액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재평가 잉여금의 미래 지속성이 다른 단기 손익 항목과 차이.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금융자산 가면은 8등 중간고사 이후에 금융자산 가면은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을 구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구분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그 회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계산되고 그 밑에 기타 포괄손익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기타 포괄손익과 단기순이익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단기순이익을 보고 분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매 연도별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 연도별의 특성 때문에 막 단기순이익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미래 지속성이 다른 거는 좀 기타로 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은 기타 포괄손익을 사실 잘 모른다. 단기순이익만 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단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그 안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영업 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왜 영업 외냐? 우리가 회사가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하는 건 계속해서 지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상당한 건데 영업 외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빼는 거는 이거는 영업과 상관없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포괄손익을 또 구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잘 모른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상단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향이 없어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든 단기손익으로 하든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본의 항목이고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분화해주라고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 재평가를 볼게요. 항상 재평가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고요. 그 다음에 예제 21번이 있는데 예제 21번이 이제 건물인가? 기계장치입니다. 예제 21번이 삼각대상자산 기계장치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계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건물이나 기계는 감가상각을 해요. 자, 그러면 토지와 이제 기계를 한번 볼게요. 토지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손상차손 누객이 없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그대로 장부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을 해도 회계 처리가 훨씬 쉽죠. 하지만 기계장치는 어때요? 감가상각을 해요. 감가상각을 하면 취득 원가에서 얘네 둘은 없다 치고 감가상각 누객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얘를 공정가치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상 공정가치로 바꿔준 다음에 기계장치는 또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뀐 공정가치 베이스로 감가상각을 또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재평가 모형을 한 번 더 적용하면 또다시 바뀐 장부금액을 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다시 감가상각하고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토지는 그냥 우리가 취득원가를 보고 공정가치 변동, 그 다음에 공정가치 변동 이게 다야. 공정가치 변동하는 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기계장치는 어떠냐? 일단 취득원가가 있으면 먼저 감가상각, 그 다음에 공정가치 변동, 그 다음에 다시 감가상각, 다시 공정가치 변동. 일단 단계가 하나씩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20번부터 자, 갑회사는 취득원가 천의 토지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이 취득원가가 1000이었어요. 그리고 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쭉 취득원가로 가지고 오다가 X1년부터 처음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취득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X1년도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X1년부터 매년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문제 냈을 때 이거 재평가 주기를 가져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평가 주기를 제가 그때 2년으로 냈나? 2년으로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일단 혼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는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다 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1년 말, 2년 말 공정가치 있으니까 재평가를 2년마다 한다라는 그 단서를 보지 않고 매년 말로 이제 재평가를 해버린 거죠. 저는 그런 함정도 숨겨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X1년부터 매년 말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재평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매년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빈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추가 취득이나 처분 거래는 없었고 공정 가치 하락이 손상 발생의 증거는 아니다. 이 손상 발생의 증거, 공정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손상 발생의 증거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손상 차손은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문제에서 사실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취득원가가 계산된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다가 재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손상까지 같이 합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이번 시간에 재평가, 다음 시간에 손상을 할 텐데 이 재평가와 손상을 합쳐놓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좀 생각할 게 많아지면서 더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시간상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손상은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X1년부터 X4년까지 매년 말 토지의 공정 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갑회사가 해야 할 토지의 재평가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 X1년 말에는 지금 1,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X2년 말에는 700원이죠. X3년 말에는 950원입니다. X4년 말에는 1,100원이에요. 그랬을 때 매년 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무게, 정부보조금, 손상차손금액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토지의 장부 금액은 그 전에도 1,000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겠다라는 건 감사합니다. 1,200원. 네, 감사합니다. 1,200원으로 공정가치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 금액이 1,2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이 밑에 게 그냥 없으니까 얘가 그냥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X1년도 말에 우리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재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 토지는 지금 1,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토지를 1,200원 만들어줘야 되니까 토지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토지 200원을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0원짜리에서 1,200원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토지 늘어난 걸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변에. 그때 사용하는 계정을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재평가를 했더니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했더니 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냥 200원을 올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평가 잉여금의 성격이 뭐냐? 토지가 올라갔어요. 평가를 했더니 가치가 올라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평가를 했더니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자산이 증가. 우리가 그 자산과 부채, 그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에서 본다면 수익의 정의가 한 회계 기간의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켜요. 근데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야 되죠. 재평가를 했더니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평가 이익의 항목인데 얘를 당기순이익으로 보내지는 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내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토지가 취득원가, 장부 금액이 1,200원 된 건 오케이. 1,200원 된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과연 다른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재무 일단 여기가 X0년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X0년부터 X1년으로 올 때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상에는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이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걸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에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기타 포괄손익을 반영을 해요. 그러면 이걸 합친 걸 총포괄손익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X1년도 말에 결산을 할 때 여기에 기록이 돼야 돼요. 다른 거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토지가 200원 늘어나면서 재평가 임금은 200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돼야죠. 하지만 이건 단기손익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영향이 없어요. 그럼 단기순이익에도 영향이 없죠. 대신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했기 때문에 200원이 늘어날 거고 총 포괄손익이 200원이 됩니다. 이 내용,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거 재무상태표 기준금액이잖아요. 재무상태표에는 지금 우린 자산 파트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부채와 자본 파트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자산은 항상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면에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합계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본에 영향을 미칠 거고, 자본 안에서도 우리는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칸을 좁게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랬을 때 편의상 다른 수치를 다른 건 없으니까 X0년도에 이익잉여금도 0이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0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X1년도 말이 되는 순간 지금 당기순이익이 0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0이에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0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200원의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얘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200원이 됩니다. 이게 자본 항목에서 일어나는 변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토지, 자산에서 자산이 1,000원에서 1,200원을 200원 증가했죠. 그것처럼 자본에서도 200원이 증가해요. 근데 이게 200원이 사실 단기손익으로 증가하든 기타 포괄손익으로 증가하든 어쨌든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재평가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 때문에 이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하게 된 거죠. 네, 그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하늘 밑으로 내려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X2년 말을 볼게요. 토지는 그냥 감가상각하지 않으니까 놔둡니다. X2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가 가치가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1,200원이었는데 토지가 700원으로 떨어졌죠. X2년도 말에. 그럼 우리는 일단 가장 먼저 토지를 500원 줄여줘야 될 겁니다. 1,200원에서 700원으로 떨어진 건 재평가를 했더니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차변에다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준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재평가의 회계 처리가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이유죠. 비대칭적인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냐? 너 작년에 재평가 잉여금 인식했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형 자산은 항상 얘 베이스로 가라. 취득원가 베이스를 가라. 취득원가 베이스로 가고 이제 그 삼각대상 자산은 좀 달라질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베이스로 갑니다. 이 취득원가를 기준선으로 해서 혹시나 취득원가보다 떨어지잖아? 그러면 단기손익이고 취득원가보다 올라가면 기타 포괄손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이 1,000원을 제일 처음에 취득원가 1,000원보다 가치가 떨어졌죠. 떨어진 만큼은 진짜 손실이야. 그래서 일단 작년에 1,200원이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 200원을 줄여줘. 그러면 X1년도 말에 인식했던 재평가 잉여금이 사라지겠네? 그런 다음에 추가로 300원을 더 잃었으니까 얘는 재평가 손실로 인식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X2년도에 700원 됐어요. 자산이 1200원에서 700원으로 줄었죠. 500원 줄었습니다.
그게 이쪽에는 어떻게 올 거냐? 수익은 없어요. 그런데 재평가 손실 3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재평가 손실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0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 또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을 날렸어요. 200원을 줄여준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는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 300. 기타 포괄 손익에서 또 마이너스 200.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이 마이너스 5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익잉여금에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손실.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300이 될 거고 기타 포괄 손익 노계획은 작년에 있던 200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1000원일 때 베이스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가치가 700원으로 떨어졌는데 그 700원으로 300원 떨어진 거죠. 300원으로 떨어진 영향이 재무상태표상 자본에는 이익잉여금에 들어와. 즉 1000원보다 올라갔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 노계획, 1000원보다 떨어지면 이익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X3년도입니다. X3년도에는 해보니까 토지가 250원 증가해요. 근데 아직도 취득 원가 밑에서 놀고 있죠. 그럴 때는 기타 포괄 손익 아니다. 재평가 이익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3년도에는 손익계산서에 정산을 해보면 재평가 이익 때문에 수익이 250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없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50. 기타 포괄 손익 건드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250원이 늘어났죠. 토지는 700원에서 950원으로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으로 250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50 있는 상태. 기타 포괄 손익 노계획은 없죠. 그래서 950원이 마이너스 50인데 1000원에서 지금 50원 잃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X4년도에 1100원이에요. 토지 150원 늘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1100원이 된 순간 기준선이었던 10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기준선까지는 우리는 재평가 이익을 잡아주고요. 재평가 손실, 재평가 이익. 제자만 뺀다면 평가 이익, 평가 손실입니다. 당기손익 항목이에요. 제가 붙어서 굉장히 재평가 이익 어려운 용어인데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인 거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 50 잡고 기준선 1000원을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 100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상 수익 항목이 50이 있습니다. 비용은 없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50이에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에 지금 우린 추가로 100을 잡기 때문에 총 포괄 손익은 150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에는 이제 50이 더해져서 이익잉여금은 없죠. 기타 포괄 손익 100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노획이 100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회계 처리를 해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고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봐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계 처리는 쭉 있고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000원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기준선 1000원인데 첫 해에 1200원은 올랐으면 이거는 OCI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 다음에 7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200원 기타 포괄 손익 줄여주고 300원 단기 손익. 그게 PL이에요. PL이 단기 손익. 그 다음에 250원 올린 건 아직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평가 이익으로만 처리를 해주고 기준선 1000원을 넘어가는 순간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분해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서 끝나요. 이게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단기 손익이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에서의 회계 처리는 딱 이것까지 그림까지 해주고 끝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기 밑에 표로 구성을 다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사실은 재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물음 1과 관계없이 물음 2번이 있습니다. X1년부터 X4년까지 매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회사가 해야 할 토지의 재평가 회계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지워도 회계 처리는 이거 이제 그 예지에 다 있으니까 저는 이쪽만 보여드릴게요. 물음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X1년부터 X4년까지 900원, 700원, 950원 900, 700, 950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100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준선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제일 처음에 X1년도에 재평가를 했더니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그냥 전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에 100이 있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 포괄 손익에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올 거냐면 이익잉여금에 마이너스 100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건드린 게 없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X1년도에 그리고 X2년도에 보니까 700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또 손실 인식해라. 200원 손실 인식하면 200원 0 100.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3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기준으로 떨어지면 단기 손실, 올라가면 기타 포괄 손익 이 관점을 봐두시면 됩니다. X3년과 X4년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물음 1번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봐주시면 돼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원보다 떨어졌으니까 기준선이 쭉 가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단기 손익이고 또 떨어졌으니까 그냥 단기 손익이야. 올라간 건 근데 아직 기준선에 도달을 못했어요. 여전히 단기 손익. 이 기준선을 넘기는 순간부터 OCI라는 말이 등장하죠.